불임이라던 제게 기적이 찾아왔어요. 새쌍둥이와 함께 목숨을 건 비행을 시작합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마주한 가난과 위험. 우리 아기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망가진 순간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아이 셋을 품고 이 거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지금 이름도 모르는 낯선 이들의 시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 티켓을 꽉 쥐고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는 제 전 재산과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3벌이 전부였고, 제 등 뒤로는 평생을 몸담았던 조국에서의 모든 명예와 안락함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 소피아. 등 뒤에서 들리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귓가를 맴돌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희망 하나에 제 인생의 모든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가 저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니 어쩌면 저를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심장을 조여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기내의 공기가 제 뺨을 스칠 때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 속에서도 저는 오직 한 사람, 그가 남긴 따뜻한 밤 냄새와 같은 기억만을 이정표 삼아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카스텔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가장 촉망받는 건축 설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설계하고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죠.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란 저는 단 한 번도 실패라는 단어를 사전에 넣고 살지 않았습니다. 30 초반에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사람들은 저를 차가운 얼음성의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면 뒤에 숨겨진 제 사생활은 황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브라질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마치 미완성된 건축물처럼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난임 판정을 빌미로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당신은 집 하나는 잘 짓지만 사람 하나는 못 만드는 여자라며 비수를 꽂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난 뒤 저는 도망치듯 상파울루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곳,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었습니다. 건축 잡지에서 우연히 본 한국의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상파울루의 습하고 뜨거운 열기와는 전혀 다른 건조하면서도 정갈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강남의 세련된 거리보다는 종로의 낡은 골목들을 걷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기와 지붕과 빛바랜 나무 기둥들을 보고 있으면 제 깨진 마음도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촌의 작은 골목길을 걷다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봐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당황하고 있던 그때 낡은 자전거를 세우고 짐을 옮기던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현우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화려한 수트 대신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소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설픈 영어로 길을 묻자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직접 길 안내를 해주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사실 제가 찾던 곳은 아주 유명한 카페였는데 그는 그곳보다 더 근사한 곳이 있다며 저를 어느 작은 공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그가 가구를 만드는 작업실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직접 내린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 같은데 이 근처는 서둘러 걸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만났던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날카로운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 공방을 찾았습니다. 건축 설계를 전공한 저에게 나무를 다루는 그의 정교한 손놀림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현우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옆에 앉아 도면을 그릴 때면 조용히 연필을 깎아주거나 계절 과일을 깎아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제가 호텔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방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 현우 씨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수제비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느낀 뜻밖의 온기가 제 마음속 얼음벽을 녹여버린 것이죠. 현우 씨는 당황하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왜 울어요? 맛이 없나요? 아니요, 너무 따뜻해서요. 저는 그에게 제 지난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던 일, 그로 인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일,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이곳까지 도망쳐온 이야기까지요. 제 고백을 듣는 내내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비가 잦아들 무렵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수천 번 나이테를 그리며 견뎌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고 당신 인생도 그 어떤 집보다 튼튼하게 다시 지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있든 없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무너진 영혼의 주춧돌을 놓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남은 일정은 온통 현우 씨와의 추억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의 화려한 야경 대신 이름 모를 골목의 가로등 아래를 함께 걸었고 한강공원의 북적이는 인파 대신 조용한 사찰의 뒤뜰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저에게 한국의 미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를요. 저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제가 난임이라는 사실도 상처받은 이혼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여자 소피아만 존재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브라질에서 맡았던 대형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저는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 손에 작은 나무 조각상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직접 깎은 아기 천사 모양의 조각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이건 행운의 상징이에요. 브라질에 가더라도 이 나무의 온기를 잊지 마세요. 제가 꼭 당신을 보러 갈게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약속을 믿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상파울루로 돌아온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나무 조각상을 볼 때마다 현우 씨의 눈빛과 공방의 나무 냄새가 그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독한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한국에서 너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위장이 탈난 것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자연 임신은 기적에 가깝다고 했던 말이 낙인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두 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선명한 핑크색 두 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테스트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 길로 곧장 예전에 다니던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를 진료했던 의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 난임 치료를 시작하러 왔냐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의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피아 씨,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임신입니다. 그것도 아기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점 3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쌍둥이입니다. 소피아 씨, 당신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앞섰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저에게 새 생명이 한꺼번에 찾아오다니. 이건 현우 씨가 말했던 기적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현우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단 10일 남짓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이었고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아이들을 거부한다면 어쩌나, 혹은 저를 사기꾼으로 오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브라질의 유명 건축가였고 그는 한국의 작은 공방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국경뿐만 아니라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갈 때마다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피아 씨? 그리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제 목소리는 잠겨버렸습니다. 현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니요, 아픈 게 아니에요. 현우 씨, 저 임신했어요. 새쌍둥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1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그에게도 이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그의 거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아기들인가요? 현우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지금 당장 상파울루로 갈게요. 기다려요.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새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당장 비행기 표를 구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공방의 법적 문제와 노부모님의 병환이 겹치면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연락은 매일 이어졌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새쌍둥이 임신은 산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숨은 가빠지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위험하다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전 남편은 소문을 들었는지 전화를 걸어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혼모가 되어 새쌍둥이를 키울 자신이 있냐며 당신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말이죠.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시기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 씨의 공방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모든 가구와 자재가 전소되었고 현우 씨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건강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어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 비행기를 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한국에서 그들의 아빠 곁에서 낳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오지 말라고 말려도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며 기다려달라고 애원해도 제 마음은 이미 인천공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친구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단출한 짐가방 하나와 새 쌍둥이를 품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써준 소견서도 항공사의 거부권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만약 그가 저를 보고 실망한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작업복 소매로 땀을 닦으며 저에게 건넸던 보리차의 따스함, 그리고 그가 깎아준 아기 천사 조각상의 매끄러운 감촉이 제 손바닥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기내 좌석에 힘겹게 몸을 뉘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뱃속의 아이들도 힘차게 태동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 만나러 가자. 저는 부어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시간의 비행,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운명의 장난 혹은 기적을 향해 저는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구름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현우 씨의 공방에서 나던 그윽한 나무 향기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과연 서울 땅을 밟는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와 저는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서로를 꽉 안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30시간이라는 기나긴 비행 시간은 임산부인 저에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필 때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실상은 온몸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새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요동을 쳤고 그때마다 저는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현우 씨의 이름을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 이름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닻이었고 제가 이 무모한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상파울루를 떠나기 직전의 상황들은 저에게 지독한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설계. 사무소에 퍼지자마자 그동안 저를 존경한다던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아이냐는 노골적인 질문부터 미혼모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까지 제가 일군 모든 경력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더 처참했습니다. 보수적인 이탈리아계 가문에서 자란 저에게 아버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 아이들을 지우지 않으면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고함을 치시던 아버지의 핏발. 선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을 적시며 그저 울기만 하셨죠. 소피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한국 사람이라는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니?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공방이 불타서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머니의 절규 어린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현우 씨가 전화기 너머로 보여준 그 진심 어린 눈물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수천 번 나이테를 그리며 견뎌낸다던 그의 말이 제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나이테가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섰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 제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등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를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현우 씨가 깎아준 아기 천사 조각상을 꺼내어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나무의 매끄러운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비로소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브라질에서의 화려했던 삶 촉망받는 건축가로서의 명예, 그리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 누렸던 안락함은 이제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뱃속의 새 생명, 그리고 현우 씨라는 희미한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덜컹거리는 충격과 함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현우 씨. 제가 당신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새 쌍둥이를 품은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공항 안의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배로 향할 때마다 저는 겉옷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마중객 사이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현우 씨의 얼굴이 보인 순간 그 모든 공포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화재 때문에 얼굴에는 아직 검댕이 묻어있는 듯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그의 눈빛만큼은 상파울루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나무의 빛깔 그대로였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로 온 거예요? 현우 씨는 저를 으스러질 듯 안으려다 제 배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했죠. 몸은 괜찮아요? 3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오다니 정말 무모했어요. 현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 못할 사랑이 가득 고여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현우 씨. 저 괜찮아요. 아이들도 아빠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아까부터 아주 조용해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가구 제작을 하며 생긴 굳은 살과 최근의 화재로 입은 자잘한 화상 흉터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침대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는 제 짐을 대신 들어주며 저를 공항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몰고 온 차는 오래된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공방이 불타고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며 그는 씁쓸하게 웃었죠. 소피아 씨, 미안해요. 원래는 더 멋진 차로 마중 나오고 싶었는데 지금 제 상황이 이렇네요. 호텔도 예약하지 못했어요. 당분간은 공방 옆에 붙은 작은 쪽방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현우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저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펜트하우스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마음이 꽉 찬 적은 없었습니다. 현우 씨, 지붕만 있으면 돼요. 비를 피할 수 있고 당신이 옆에 있다면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제 대답에 현우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직하게 고맙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트럭은 공항을 벗어나 서울의 밤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숨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운전하는 내내 제 상태를 살피며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물병을 따주는 등 세심하게 저를 배려했습니다. 현우 씨, 공방 화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그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누전이었대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번져서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공들여 만든 가구들도 비싼 원목들도 모두 제가 됐죠. 무엇보다 소피아 씨가 오면 보여주려고 했던 아기 침대까지 타버린 게 가장 속상해요. 현우 씨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상실감에 제 마음도 함께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이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소피아 씨와 아이들이 무사히 도착했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금방 다시 침대도 만들고 예쁜 집도 구해줄게요. 그의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저에게 바치는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계한 건물들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현우 씨와 함께 만들어 갈게요.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 멈춰 선 곳은 서촌의 한 귀퉁이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을 그곳은 이제 매캐한 탄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입구에 달린 작은 간판만은 기적처럼 타지 않고 남아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현우 씨가 안내한 쪽방은 정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작고 초라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가구라고는 낡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죠. 상파울루의 제 침실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미리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았고 깨끗한 이불을 정갈하게 깔아두었습니다. 소피아 씨, 좁아서 미안해요. 내일 당장 도배도 다시 하고 깨끗하게 치울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쉬어요. 그는 제 신발을 직접 벗겨주고 무거운 몸을 눕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눕자 비로소 제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는 현우 씨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 중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몸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32주 차에 접어든 새 쌍둥이 임신은 산모의 장기를 압박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끙끙거리며 신음하자 옆에서 잠든 줄 알았던 현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피아 씨, 어디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그는 당황하며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무거워서 그래요. 다리 좀 주물러 줄 수 있어요? 제 요청에 그는 정성스럽게 제 다리와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부은 발을 감싸 쥐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고생을 시켜서. 현우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우 씨는 불탄 공방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지, 그리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들은 차가운 쪽방을 온기로 채워주었고 저의 불안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상파울루의 아버지가 나타나 제 아이들을 뺏으려 하고 현우 씨의 공방은 끝도 없이 타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현우 씨는 이미 일어나 방 한구석에서 낡은 도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낳을 병원을 찾아야 했고 제 체류 자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저에게 병원 진료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서툰 영어 단어를 조합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소피아 씨, 제가 아는 분 중에 다문화 가정을 돕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 도움을 청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는 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쪽방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선 풍경,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사람들. 제가 과연 이곳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우 씨가 낯선 여성 한 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상담사라고 소개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근처의 산부인과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현우 씨에게 빚 독촉을 하러 온 사채업자들과 마주친 것입니다. 화재 보험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우 씨는 공방 재건을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린 모양이었습니다. 거친 체격의 남자들이 현우 씨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등 뒤로 숨기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임신한 아내가 있어요. 곧 갚겠습니다. 그들의 욕설과 고함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옷자락을 꽉 잡은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우 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제 배를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호, 외국인 마누라의 애가 셋이라고. 돈도 없는 놈이 용케도 싸질러 놨네. 그들의 말뜻은 몰랐지만 그 불쾌한 어조와 눈빛만으로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현우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그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현우 씨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씨, 괜찮아요? 놀랐죠? 별일 아니에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현우 씨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처난 뺨을 어루만지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제 가방 안에 보석이 몇 개 있어요. 그거 팔아서 갚으면 안 될까요? 제 제안에 현우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소피아 씨. 그건 소피아 씨가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이잖아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요. 당신과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요. 그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수많은 임산부와 남편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현우 씨와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진찰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장거리 비행의 여파도 있고 영양 상태도 불균형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작아요. 이대로라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해요. 현우 씨는 의사의 말을 통역해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는 고사하고 당장 오늘 진료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버틸게요. 현우 씨는 병원 로비에서 전화를 돌리며 돈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신용까지 잃은 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원 벤치에 앉아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그 순간 뱃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현우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에요. 입원비도 못 구하고 당신을 이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그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요, 현우 씨.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떠올렸습니다. 브라질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제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셨던 낡은 지폐 뭉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꺼내 현우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현우 씨, 이걸로 일단 입원해요. 우리 아이들 꼭 세상 빛을 보게 해줘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낯선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계 소리들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을 새우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병원까지 쫓아온 빚쟁이들을 보고 현우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입니다. 나가주세요. 현우 씨의 외침에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야, 내 마누라 입원시킬 돈은 있고 우리 줄 돈은 없냐? 돈 내놔, 아니면 이 병실 다 엎어버릴 줄 알아.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지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배를 감싸 쥐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제 비명에 현우 씨가 그들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씨, 왜 그래요? 선생님, 여기 환자가 이상해요. 제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3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수술실로 급하게 옮겨지는 침대 위에서 저는 현우 씨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소피아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죽으면 안 돼요. 현우 씨의 절규가 멀어지며 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이 제 눈을 찔렀고 마취 기운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었던 한국행,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이 참혹한 위기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들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마지막 순간 현우 씨의 따뜻했던 손길만이 제 감각의 끝자락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품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새 천사가 안겨 있을까요? 수술실의 차가운 금속 침대에 눕는 순간 제 감각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변해 전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들이 마치 저를 심판하려는 신의 눈동자처럼 번뜩였고 그 주변을 바쁘게 움직이는 마스크 쓴 의료진들의 한국말은 제 귀에 들어와 닿지도 못한 채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설계하며 수백 명의 인부 앞에서도 당당했던 제가 지금은 오직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양수의 온기와 뱃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새. 생명의 맥박만을 붙잡은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제 곁을 지키던 간호사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어라 말을 건넸지만 그 따뜻한 체온조차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차오른 고립감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느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사랑 하나 믿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제 선택이 결국 이 아이들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잃게 만드는 비극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지독한 약품 냄새와 먼지 섞인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온몸을 덮쳐오는 통증에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복부를 가르는 듯한 자결감은 제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따뜻한 회복실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복도의 소음이 그대로 들이치는 임시. 대기실 같은 공간, 낡은 커튼 하나로 옆 침대와 구분된 그곳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현우 씨를 부르고 싶었지만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갈 듯 뜨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배를 만져보려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그곳은 평평해진 채 단단한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아기들은요? 우리 아기들은 어디 있나요?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커튼 너머로 간호사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어조에서 묻어나는 심각함과 안쓰러움은 제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차트를 보며 제 침대 쪽을 힐끗거리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새쌍둥이 33주도 채 되지 않은 이른둥이들.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숨조차 쉬지 못할 그 연약한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무모한 비행이, 그 지독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너무 빨리 세상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현우 씨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처참한 시간을 보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그리고 수술복에 묻은 제 핏자국이 그대로 남은 손. 현우 씨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씨, 정신이 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아기들은요? 제가 간신히 입을 떼어 묻자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아이들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첫째랑 둘째는 그나마 안정적인데 셋째가 너무 작아요. 1kg도 안 된대요. 지금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kg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홀로 싸우고 있을 막내 소준이. 현우 씨는 아이들의 이름을 소혜, 소연, 소준이라고 지어두었더군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보기도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인큐베이터 비용과 집중 치료비를 당장 정산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공방 화재 보험금 문제로 경찰서를 오가며 돈을 구해보려 했지만 사채업자들까지 병원 로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제 장기라도 팔아서라도 우리 아이들 지킬게요. 현우 씨의 절규는 병실 바닥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휠체어의 의지에 찾아간 신생아 중환자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기계와 전선들, 그리고 그 숲 사이에 놓인 투명한 상자들. 그 안에 제 목숨보다 소중한 새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살갗, 힘겹게 오르내리는 가느다란 가슴팍.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얘들아. 이런 가난한 엄마한테 와서 이런 추운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간호사들은 영어를 못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가느다란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정적만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뒤의 삶은 지독한 향수병과 고립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식단은 브라질 사람인 제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미역국과 매운 반찬들은 산후조리가 필요한 제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조금이라도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왔지만 제 목구멍은 거친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가끔 병실을 청소하러 오는 분들이나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애를 셋이나 낳았대. 근데 남편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나 봐. 그런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상파울루에서 어떤 대우를 받던 건축가였는지, 어떤 꿈을 꾸며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 없고 말 못하는 사고친 이방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채업자들이 제 병실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제지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간병인인 척 속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선 그들은 저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줌마, 당신 남편이 우리 돈 안 갚으면 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 다 길바닥에 낳는 거야. 알겠어. 그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혹시나 소란을 피우면 아이들에게 해가 갈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이불목을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을까? 사랑? 가족? 그 모든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향수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서울 도심은 상파울루의 푸른 하늘과 대비되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이 갈 때마다 차마 목소리를 낼 용기가 나지 않아 끊어버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만약 제가 힘들다고 말한다면 아버지는 당장 돌아오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이미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낯선 나라의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제가 설계한 그 어떤 견고한 건물보다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우 씨는 매일같이 밖으로 돌며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는 밤늦게 돌아와 제 곁에서 쪽잠을 잤지만 자면서도 아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헛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한때 가구를 만들던 그 든든했던 손은 이제 상처와 굳은 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다리를 절뚝거리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소피아 씨, 이거로 과일이라도 사 먹어요.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인간의 존엄마저 버린 채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괴로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는 아이들의 치료비가 밀렸다며 전원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의 퇴원 압박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현우 씨는 원무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기 환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냉정한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존재 자체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현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는 자기 공방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저를 향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주는 동의서 서류들은 마치 외계의 상형 문자처럼 보였고 제가 서명하는 곳마다 아이들의 생명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한국인 임산부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게는 소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꽃바구니와 축하 메시지들 사이에서 저는 낡은 환자복 한 벌로 버티며 아이들의 생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지독한 고립감은 저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피아, 넌 실패했어. 제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으로 변질되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막내 소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응급처치가 들어갔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의 실밥도 채 아물지 않은 몸으로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보이는 막내의 작은 몸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제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소준아. 제발 엄마를 혼자 두지 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면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입을 꽉 막고 그저 막내의 이름을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현우 씨는 그 시각 돈을 구하러 나갔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봐야 하는 엄마의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에게 기적을 줄 것 같았던 이 땅이 이제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왜 저는 이곳에 왔을까요? 왜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속아 내 소중한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을까요? 저는 제가 설계했던 그 어떤 견고한 도면보다도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제 인생이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간호사가 나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고개를 가로젓는 몸짓 하나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 씨가 도착하지 않은 그 새벽, 저는 홀로 막내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니, 지켜본 것이 아니라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이의 체온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채,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빈 복도를 울렸지만 그 누구도 저를 안아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현우 씨는 복도에 주저앉은 저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소피아 씨, 소준이는요? 그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피 맺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누굴 해쳤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의 절규는 병원 건물을 뚫고 나갈 듯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두 아이의 치료비 독촉은 계속되었고 사채업자들은 이제 병원 주차장까지 점령하고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돈도 아이도 희망도 사라진 그 밑바닥에서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을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달린 수액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뽑아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으로 자식을 죽인 엄마로 평생을 사느니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지독한 우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잠식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네온사인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나라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위기를 맞이하며 서서히 의식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따뜻했던 손길도 뱃속에서 느껴지던 그 기적 같은 움직임도 이제는 모두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은 막내 소준이의 싸늘해진 기억이 아니라 옆 침대, 커튼 사이로 불쑥 들어온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 삶이 설계도도 없이 무너져 내리던 그 새벽, 병실의 소란스러움과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죽음보다 깊은 적막뿐이었죠. 저는 수액줄을 쥐어뜯으며 제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 침대에서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던 이름 모를 한국인 할머니께서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저를 대신해 병실 문을 가로막고 서서 다시 들이닥치려는 험악한 남자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천하의 잡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자식 잃은 애미 앞에서 행패여. 당장 안 나가면 내가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서 내 놈들 평생을 따라다닐 줄 알아.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사채업자들이 혀를 차며 물러갔고 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에 흐르는 피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갓 쪄낸 감자 2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세댁 살아야 해.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지만 남은 자식은 눈에 넣어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법이요. 애미가 무너지면 저 가여운 것들은 누가 지킨대? 할머니의 투박한 사투리를 저는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처절한 삶의 의지와 연민은 제 심장에 직접 박혔습니다. 저는 그 감자를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꾸역꾸역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막혔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제 온몸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하나 믿고 온 이 땅이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저에게 생명의 불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제 서류들과 엉망이 된 병실을 보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피아 씨, 내가 다 망쳤어요. 소준이도 못 지키고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죽일 놈이에요. 현우 씨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찌으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 상처투성이인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현우 씨. 우리 아직 소희랑 소연이가 있잖아요. 소준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서툰 한국말로 간신히 내뱉은 그 한마디에 현우 씨는 저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병원 바닥에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은 채 피눈물 섞인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2아이는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련은 끝을 모르고 저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소희와 소연이의 상태마저 급격히 나빠져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당장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저희에겐 단돈 10,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더 이상의 유해는 없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 씨는 미친 사람처럼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의 신장이라도 팔겠다며 불법 장기 매매업자를 찾아 헤매는 그를 저는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제 어깨를 누군가가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현우 씨의 고향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현우 씨가 연락조차 하지 못했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 밭일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흙대가 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허리춤에서 낡은 보따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10원짜리 동전부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까지 평생을 모아오신 전 재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주셨다는 낡은 금가락지 한 쌍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미련해서 너를 이 고생을 시켰구나. 이 못난 할미가 이거라도 가져왔으니 제발 우리 강아지들 좀 살려보자.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질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현우 씨는 어머니를 보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발등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내리치며 함께 통곡하셨습니다. 이놈아, 마누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그러고 다녀. 내가 사람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은 비수 같았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원무과로 달려가 그 낡은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게 내 평생 목숨값이다. 당장 우리 손주들 수술부터 해라. 모자라면 내 목숨이라도 담보로 잡으란 말이다. 병원 직원들도 그 처절한 모정에 숙연해졌고 극적으로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두 아기의 작은 침대를 보며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소준이를 보낼 때처럼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를 제발. 신이 있다면 이번만큼은 고개를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10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가져오신 마른 떡을 제 입에 넣어주시며 계속해서 속삭이셨습니다. 괜찮다, 애미야. 우리 집안 아기들은 생명력이 질겨서 절대 안 죽는다. 너도 기운 차려야 아기들 젖을 물리지. 울지 마라, 복 달아난다. 그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저는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현우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아이 모두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이 도왔다며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기들이 살았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늘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희와 소연이를 다시 대면했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막내는 곁에 없었지만 남은 두 생명이 내뿜는 미약한 숨소리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웅장한 생명의 찬가였습니다. 현우 씨는 유리창에 이마를 맞대고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다시는 너희들 굶기지 않을게.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어줄게. 그 모습은 상파울루에서 제가 보았던 어떤 성공한 건축가의 모습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초라한 남자였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다 바친 그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로 돌아온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병원 뒷마당에서 직접 길러온 약초를 다려오셨습니다. 병원 규정상 안 된다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시어머니는 이게 우리 며느리 살릴 약이다라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셨죠. 씁쓸한 한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문화는 낯설었지만 피보다 진한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온기가 제 시린 마음을 겹겹이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의 차가운 대리석 저택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와 소연이가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 작은 몸의 온기가 제 가슴에 닿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제 가슴을 찾아 입을 오물거렸고 저는 아픔도 잊은 채 아이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 숭고한 생명의 연결고리 속에서 저는 제가 지었던 수많은 건축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계는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꽃 피우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현우 씨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소준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걱정 마요.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들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하지만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돈도 수술비의 절반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고 사채업자들은 병원 문 밖에서 저희가 퇴원하기만을 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다시 막노동판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병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거들며 한 푼이라도 보태려 하셨습니다.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 설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현우 씨의 공방을 재건할 꿈의 설계도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 침대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할머니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 한국의 유명한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할머니로부터 저희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피아 씨 이야기를 하시며 펑펑 우시더군요. 자기 자식처럼 꼭 도와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놓인 설계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도면 소피아 씨가 그리신 건가요? 이런 감각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공간의 흐름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네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의 공방을 다시 짓고 싶어서 그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서요. 제 진심이 담긴 대답에 건설사 대표는 현우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 씨의 성실함과 제 건축 설계 능력을 결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와 건설사 대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현우 씨의 절박한 외침에 대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숨까지 걸 것 없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멋진 가구를 만들어주세요. 퇴원하는 날 저희 가족은 소준이의 유골함을 안고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현우 씨의 소형 트럭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두 아기의 숨소리와 할머니가 주신 희망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뜨끈한 미역국 끓여놨다.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병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주저앉지 않겠다고, 나를 받아준 이 따뜻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이죠. 낯선 이방인이었던 저를 진정한 한국의 며느리로, 엄마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그 거친 손길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풍경은 예전처럼 비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소준이가 보내주는 미소처럼 따스했습니다. 현우 씨는 운전석 옆 거울로 저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 공방 이름 뭘로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적의 숲미러컬 포러스트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이 모든 시련이 걸음이 되어 자라날 숲이니까요. 제 대답에 현우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텅 빈 수중에 빚은 산더미였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저를 지켜주는 가족,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제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할머니의 감자 두 알과 시어머니의 낡은 금가락지가 제 심장에 지핀 불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도끼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파울루에서 온 연약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었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머니였으며 무엇보다 세계적인 마천루를 설계하던 건축가 소피아 카스텔로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직후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고 무너진 공방터로 향했습니다. 매캐한 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성전이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잿더미가 된 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가방에서 구겨진 도면과 몽당 연필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울 시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이 잿더미뿐이지만 제가 이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만들게요. 제 단호한 말투에 현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지만 제 눈에 서린 서슬 퍼런 각성을 확인한 순간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 건설사 대표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구 공방 건물을 원했지만 저는 한국의 서촌이라는 지형적 맥락과 브라질의 역동적인 곡선미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 외에는 오직 도면 위에 제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당겨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시면서도 매일같이 정성 어린 보양식을 끓여다 주셨습니다. 애미야, 몸 상한다. 천천히 해라. 어머니의 걱정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빚쟁이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못 둬요.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각성해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건설사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들은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외국인 여자애, 그것도 몸조리도 안 끝난 산모가 그린 도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빔 프로젝터를 켜고 도면을 화면에 띄우는 순간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설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나무의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유리와 금속을 이용해 빛의 경로를 치밀하게 계산한 그야말로 빛의 예술이었습니다. 이 설계는 한국의 비움의 미학과 브라질의 열정을 결합한 것입니다. 공간은 흐르되 그 안에 온기는 머물게 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 발음은 오히려 제 진심을 더 묵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설계를 이 짧은 시간에 혼자 다 했다는 겁니까? 구조 계산까지 완벽하군요.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파울루의 50층 빌딩도 제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 공간은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요람일 뿐입니다.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도면을 가까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탄을 금치 못하며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현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아내를 얻었군요. 이건 가구 공방이 아니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작품입니다. 그 순간 저를 무시하던 이사진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저희를 밀어내려던 다른 유명 건축사 직원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전신을 감돌았지만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설계 비용의 절반을 선입금으로 주십시오. 제 아이들의 병원비와 남편의 공방 자재비가 급합니다. 대표는 흔쾌히 그 자리에서 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 로비를 지키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우 씨를 협박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지만 저는 수표를 그들의 눈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원금과 이자 다 정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내 아이들 위협하면 제가 아는 브라질의 인맥과 한국의 법을 총동원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제 서늘한 눈빛과 당당한 태도에 험악한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만 살피다 돈을 챙겨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현우 씨는 제 어깨를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우 씨,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만들고 싶은 최고의 가구만 만드세요. 집은 제가 지을게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저는 현장 소장들을 진두지휘하며 매일같이 공사판을 누볐습니다. 한국의 거친 인부들은 처음엔 계집애가 뭘 안다고 잔소리냐며 제 말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수평계를 들고 오차 범위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쓰는 현장 용어를 밤낮으로 공부했고 그들의 거친 말투 속에 숨겨진 정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덧 인부들은 저를 브라질 대장이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서촌 주민들의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기와와 통유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외관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현우 씨도 각성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공간에 어울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들을 만들기 위해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나무를 깎았습니다. 불에 탄 나무 중 일부를 되살려 디자인의 포인트로 활용하는 그의 기술은 제가 봐도 천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재능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사장 인부들의 식사를 책임지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은 집이다. 어디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현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소희와 소연이는 건강을 회복해 시어머니의 등에 업혀 현장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사 소음 사이로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강하게 박동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건축계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한 교수가 제 설계를 보고 한국의 전통을 훼손하는 무국적 건축물이라며 SNS에 비난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구청의 민원이 빗발쳤고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우 씨는 사색이 되었고 건설사 대표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 씨, 이 교수님이 워낙 영향력이 커서 설계를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표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은 없습니다. 제 설계가 왜 전통을 계승한 것인지 그 교수님 앞에서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를 공사 현장으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교수는 거만한 태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친구가 의욕만 앞서서 한국의 선을 망쳐놨구먼. 저는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햇살이 천장의 특수 유리를 통과해 바닥의 전통 문양을 비추는 찰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미학은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조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편안함에 있죠. 제가 쓴 이 유리의 각도는 한옥의 처마 곡선과 일치합니다. 비가 오면 낙수 소리가 거문고 소리처럼 들리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의 훼손입니까? 아니면 진화입니까? 제 논리. 정연한 설명과 공간이 내뿜는 압도적인 아우라의 교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건물을 둘러보더니 마침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군. 자네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혼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 건물은 올해의 건축상을 받아야 마땅해. 이 사건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사과문과 극찬이 퍼지면서 서촌의 기적이라 불리는 저희 공방은 오픈 전부터 수천 명의 예약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공방 주인의 아내, 불쌍한 외국인 산모라는 꼬리표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공간에 마법을 부리는 건축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당일 현우 씨가 만든 원목 가구들과 제가 설계한 공간이 만난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고가 가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예약이 줄을 이었고 현우 씨는 단숨에 한국 최고의 가구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희를 무시했던 상파울루의 전 남편에게서 뒤늦게 축하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저희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이 다른 사람의 빚을 독촉하러 근처를 지나다 저희 공방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경악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변신한 제 모습과 몰려드는 취재진을 보고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현우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이제 소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현우 씨의 품에서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이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질에 계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을 가문의 수치라며 내쳤던 아버지가 지금의 제 모습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공방 문이 열리고 낯익은 외국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의 중년 부인.
그들은 제가 설계한 공간의 웅장함에 압도된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도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상파울루에서 날아온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피야,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해낸 거냐? 저는 부모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눈치를 보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현우 씨와 제 등에 업힌 소희의 무게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이 버렸던 그 딸이 당신이 수치라고 했던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현우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공방 안에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처절한 고립과 위기를 실력과 도끼로 정면 돌파한 저의 반전 드라마는 이제 완벽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엄마의 강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도면은 이제서야 제대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공방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일렁이던 파도는 증오도 원망도 아닌 묘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상파울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를 가문의 수치라며 내쫓았던 그 엄격하고 위압적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자식의 눈부신 성취 앞에 초라해진 한 명의 늙은 사내만이 서 있었죠. 현우 씨는 제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든든한 온기를 느끼며 부모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이곳이 제가 한국에서 일군 제3의 터전이자 우리 가족의 성전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소피야, 내 딸아. 내가 겪었을 그 고초를 생각하면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이 좁고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 어머니의 통곡에 시어머니께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오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마음 하나로 두 분은 이미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제가 설계한 기하학적인 공간의 미학과 현우 씨가 나무에 새겨넣은 섬세한 나이테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연신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틀렸다. 소피야, 내가 가진 그 고집과 열정이 이런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구나. 나는 너를 꺾으려고만 했지, 내가 펼칠 날개를 보지 못했어.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책을 꺼내려 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돈으로 제 상처를 꿰매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눌러 막았습니다. 아버지, 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설계한 이 건물의 가치는 이미 수백억 대에 달하고 현우 씨의 가구는 1년치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생 돈과 명예를 가문의 척도로 삼으셨던 분에게 딸이 스스로 일군 이 거대한 제국은 그 어떤 훈계보다 강렬한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공방 뒷마당에 마련된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브라질 가문의 화려한 색감을 조화시킨 오직 제 부모님만을 위해 설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세요. 한국의 사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제가 왜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버지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제안에 아버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상파울루의 거상이었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구 반대편의 작은 골목에서 딸에게 용서를 비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캄캄했던 순간에 등불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찬바람을 뿌렸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저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워진 제 가슴속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상상도 못할 만큼 눈부시게 번창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서촌의 공방은 전 세계 건축 학도들이 성지순례를 오듯 방문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한국의 유수한 재벌가에서도 자신들의 저택 설계를 맡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현우 씨는 이제 나무의 연금술사라 불리며 국가 무형문화재급의 대우를 받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방 옆에 작은 한식당을 차리셨는데, 브라질에서 온 제 부모님이 시어머니의 비법을 배워 함께 주방에서 불고기를 굽고 쌈을 싸는 풍경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며 새 노인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소희와 소연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 다닙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를 자유롭게 섞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한몸에 독차지하는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막내 소준이가 잠든 추모공원에 갈 때마다 저희는 슬퍼하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소준이가 뿌린 그 짧은 생명의 씨앗이 결국 이렇게 거대한 기적의 숲을 이루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상파울루의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 서촌의 좁은 골목길과 투박한 나무 냄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정이 제 진짜 고향임을 확신합니다. 제 설계도는 더 이상 콘크리트와 철근만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 도면 위에는 사람의 온기와 시련을 이겨낸 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가족의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끔 밤바람을 맞으며 현우 씨와 마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 내리던 공방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온 낯선 땅에서 제가 만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시련은 재능을 깨우며 용서는 과거를 치유한다는 진리를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뱃속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 무모했던 소피아 카스텔로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등졌던 부모님까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설계는 제 평생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 하나 믿고 온 이방인에게 한국은 가장 잔인한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눈부신 보상과 진정한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면을 펼치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누군가 저처럼 절망의 끝에 서 있다면 제가 지은 이 따뜻한 공간이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은 언제나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운 사투는 끝났고 이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의 서사가 이곳 서울의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